2024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 앞에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죠. 67의 김도윤. 한때는 잘 나가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지만 지금은 그냥 은퇴한 노신사일 뿐이었죠.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희끗희끗한 머리가 젖는 것도 아랑곳 없이 병원 간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접힌 쪽지를 다시 한번 매만졌죠. 10년 만에 연락. 그것도 따라 이 비서를 통해 받은 메시지. 아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어요. 분명 딸, 서아의 글씨였어요. 입구에서 짧게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 3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흉악범들을 수없이 마주했던 그였지만 어쩐지 제 딸아이를 만나는 이 순간이 더 두렵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천천히 걷는데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아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장아장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리고 10년 전, 결혼을 반대하며 서아와 크게 다투었던 그날의 기억까지도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 그리고 그 위에 가녀린 몸으로 누워있는 그림자. 김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함께 멈춰버린 것만 같았. 침대 위. 여자는 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36의 박서아. 신문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여성 사업가. 단돈 5억으로 시작해서 백억대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리고 김도윤의 하나뿐인 딸이었죠. 병실 안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오직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호흡기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서아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아빠. 단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지난 10년의 세월이 김도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허공에 힘없이 흩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한참 동안 흘렀죠. 김도윤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많이 야위었구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병실 한쪽 벽에는 서아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 최민준, 그리고 5살 배기 딸 하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김도윤이 재빨리 다가가 딸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 아빠, 저 말기래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어요. 엄마랑 같은 암이래요. 김도윤의 눈앞에 비친 서아의 얼굴 위로. 순간 2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은수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같은 병, 똑같이 창백한 얼굴. 역사는 어찌 이리 잔인하게 반복되는 걸까요? 김도윤은 천천히 서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죠. 미안해요. 아빠, 1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김도윤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제 결혼 반대하셨으니까.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아빠가 옳았어요. 서아가 힘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 그 사람 결국 제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였어요. 김도윤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지만 금세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서아는 천천히 팔을 뻗어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아빠, 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윤이, 제 딸이 있으니까요. 김도윤은 딸의 바싹 마른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시댁 식구들 모두 진단 결과를 숨겼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다른 병명으로 절 속였고요. 서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딸 하윤이를 인질로 삼았어요. 너 같은 정신 나간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김도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30년간 검사로 일하며 그는 수많은 악당들을 마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처절한 분노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유서대로라면 제 모든 재산은 하윤이한테 가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이란 작자가 전부 가로챌 거예요. 지금 제가 법적으로 그걸 막을 힘이 전혀 없어요. 서아는 USB를 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이건 제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김도윤은 USB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었죠. 말해봐라. 또 누가 그랬어? 누가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전부 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결이는 마치 거대한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렬했어요. 서아의 눈에서 방울방울,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요. 시어머니도요. 제가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윤이 친권이랑 제 돈 때문에요. 김도윤은 침착하게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살갑게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거친 손끝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죠. 아빠, 그 사람들한테서 제 딸만큼은 제발 지켜주세요. 서아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김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어요. 서아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초등학교 졸업식 이후 정말이지 처음이었으니까요. 김도윤은 평생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왔던 바로 그 입술로 처음으로 딸에게 약속했어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네 딸, 내 손주 꼭 지켜주마. 서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병실에 낮게 깔렸어요. 아빠, 시댁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전부 알려주세요. 법으로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요. 김도윤의 눈가에 물기가 살짝 감돌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죠. 그래, 내가 검사로서의 내 마지막 수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마.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간신히 속삭였어요. 저희 닮았대요. 엄마가 아빠랑 저랑 그 고집센 눈빛까지 어쩜 그리 똑같냐고 했는데 그 말에 김도윤의 기억 속에서 아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윤 씨, 도윤 씨, 우리 서아는 당신 눈빛을 꼭 빼닮았어요.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요. 창밖의 비는 어느새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병실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에 잠겼어요. 이제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는 길고 긴 단절.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으로요.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아버지와 딸의 시간으로 병실을 나서며 김도윤은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서아는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죠. 그 모습이 문득 어린 시절 서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방과 후에 돌아와 지친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던 초등학생 서아, 고등학교 시험 준비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던 서아, 그리고 지금 영원한 잠을 향해 가고 있는 서아. 김도윤은 복도에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주머니 속 USB의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죠. 30년 동안 오직 정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마지막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죠. 기다려라. 내 딸을 이따위로 만든 놈들. 도윤의 눈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가 섬광처럼 빛났어요. 검사로서의 마지막 수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김도윤의 아파트는 온통 검은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30년 검사 생활의 흔적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죠. 창가에 놓인 자그마한 화분 하나만이 그나마 이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서아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생일 선물이라며 사왔던 작은 선인장이었죠.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김도윤은 곧장 서재 책상 앞에 앉았어요.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죠. 그 대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검사 시절 증거 기록용으로 사용하던 낡은 노트였죠. 그리고 그 노트 밑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1979년 여름 강원도 산골 마을 봉사활동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1살의 앳된 김도윤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서은수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도윤의 굳게 담은 입술과는 달리 은수의 미소는 눈부시게 빛났어요. 우리 딸은 내 미소를 닮았구나. 김도윤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1979년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이 떠올랐죠. 저기요, 혹시 지붕 수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뻘뻘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든 도윤의 눈에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들어왔. 다른 학교 봉사단으로 같은 마을에 오게 된 그녀. 은수였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지붕 수리는 두 사람 인연의 첫 시작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둘은 반쯤 고친 지붕 아래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도윤 씨는 무슨 과예요? 법대요. 와, 멋있다 그럼 검사 되실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그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죠. 판사나 검사 같은 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아니요. 그냥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야죠. 서은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오빠 같은 사람이 꼭 검사가 되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의롭고 단단한 사람이란 걸요. 그날 내렸던 비, 그리고 은수가 건넸던 그 한마디가 김도윤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도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네로라 하는 재벌 3세였던 은수의 부모님이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법대생을 반길리 만무했으니까요. 예상대로 만남의 자리는 최악이었어요. 학생, 우리 은수 그냥 포기하게. 자네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은수의 아버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그날 밤 은수는 울면서 도윤을 찾아왔어요. 우리 그냥 도망칠까 오빠 없이는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결심을 굳힌 뒤였죠. 기다려. 내가 반드시 검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하루 내 시간만 자며 독하게 공부한 끝에 도윤은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은수의 부모님은 여전히 길길이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장에는 은수의 가족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 은수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도윤은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의 소박했던 신혼생활. 검사 임용식 날 은수가 선물했던 만년필. 그리고 딸 서아가 태어난 날 찍은 사진까지. 그날 도윤은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 서아가 당신 눈빛을 꼭 닮았어요.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요. 그렇게 몇 년 가난했지만 검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고,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 짧았던 행복이 그렇게 순식간에 끝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딸 서아가 8살이 되던 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은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어요. 자궁암 말기.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죠. 병상 옆에는 어린 서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눈망울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깊고 슬퍼 보였죠. 엄마,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엄마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서아는 작은 가방에서 시험지를 천천히 꺼냈어요. 은수는 힘겹게, 아주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우리 딸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네? 은수는 남편을 향해 살짝 눈짓했고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아의 작은 손을 잡고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엄마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복도 의자에 얌전히 앉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말없이 기다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부모님 아마 마지막엔 연락이 올 거예요. 서아한테 줄 유산이 좀 있대요.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내 검사 월급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그놈의 자존심은 여전하네요. 하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도 제발 받아줘요. 내 몫으로 남겨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서아의 외가 쪽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도윤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다만 웬 변호사 한 명이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어요. 고인의 부모님께서 외손녀 박서아 양에게 남기시는 유산입니다. 서아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신 김도윤님께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봉투 안에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또 꺼냈어요.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몰래 남겨두었던 녹음 테이프였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서아에게 18번째 생일에 꼭 들려줄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도윤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죠. 그는 지금까지도 이 테이프를 들을 용기가 차만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서아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서아는 밝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김도윤은 언제나 똑같은 표정이었죠. 무뚝뚝하고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10살 때 그의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었던 작은 쪽지를요.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정희의 아빠가 최고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설픈 솜씨로 그린 검사 가운을 입은 아버지와 정희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었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도윤은 그 쪽지를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명절 때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꼼꼼하게 다림질해 놓았던 것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났죠. 서아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방학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도윤의 도시락을 살뜰히 챙겼어요. 말은 없었지만 부녀는 그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26살. 사회 초년생 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죠. 도윤은 신문을 읽다 말고 천천히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동안 딸 서아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서아는 불안한 듯 아래 십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죠. 아버지는 늘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강조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딸의 반짝이는 눈 속에서 오래전 아내 은수의 당찬 결단력을 보았어요. 그래,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서아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환하게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 칭찬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 서아의 사업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유산으로 받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시작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은 3년 만에 10억, 5년 만에는 무려 100억대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경제신문 일면을 당당하게 장식한 서아의 사진을 김도윤은 남몰래 조용히 오려두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아주 가끔 혼자 꺼내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아가 웬 남자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최민준 씨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최민준이라는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30년간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던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려댔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 서아를 바라볼 때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 나는 반대다. 김도윤은 더 이상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서아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였죠.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설명도 없이 그저 명령만 하시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김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침착하게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 네 돈만 보고 접근한 거다. 서아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씨는 절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지켜봐 왔다. 그놈 눈빛은 사랑이 아니야. 당장 결혼할 생각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하지만 서아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결혼식 날짜까지 일방적으로 잡아버렸죠. 도윤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멀리서 웨딩홀 건너편 작은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딸의 결혼식을 쓸쓸히 지켜볼 뿐이었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의 모습이 오래전 아내 은수의 모습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서아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무심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서아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아주 멀리서 딸의 소식을 그저 조용히 전해들을 뿐이었어요.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계속 성장한다는 소식, 그리고 5년 전 귀여운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다는 소식까지도요. 김도윤이 미처 몰랐던 것은 그 길고 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아 역시 아버지를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의 퇴임식 날, 아주 멀리서 남몰래 사진을 찍었던 서아, 아버지의 생일 때마다 수십 번씩 카드를 써놓고도 결국 붙이지 못했던 서아, 참,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데는 더럽게도 서툰 부녀였죠. 김도윤은 천천히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어요. 손에 쥔 USB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죠? 그리고 마침내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딸아이가 아버지를 닮아. 이런 면에서는 또 지독히도 꼼꼼했던 것이죠. 병원 기록, 의사와의 통화 녹음,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은행 계좌 내역. 서아는 죽음을 직감한 그 마지막 몇 개월 동안 마치 마지막까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홀로 외롭게 증거를 수집했던 거예요. 병원 기록 폴더를 열자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아는 이미 3년 전 초기 검진에서 암의심 징후가 발견되었지만 남편 최민준이 돈으로 매수한 의사는 그것을 단순 염증이라고 속였던 것이었어요. 그 사이 암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서아가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 상태였죠. 은행 계좌 내역에는 서아 명의의 재산들이 하나둘씩 교묘하게 최민준의 비밀 계좌로 옮겨지고 있는 끔찍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녹음 파일이었죠.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시어머니 오미자의 목소리 의사는 석 달도 안 남았다던데. 남편 최민준의 목소리 참을 수 있어. 재산 이전만 다 끝나면 하윤이 친권도 우리가 가져올 거야. 박서아. 걔 정신 상태로는 법정에서 절대 못 이겨. 뭐, 그 전에 그냥 뒤져주면 더 쉬워지는 거고. 우반반. 애 키우는 건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뭐, 필요 없어지면 하윤이 걔도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중요한 건 오직 재산이니까. 도윤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며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담담했죠. 오랜 검사 생활에서 몸에 밴 지독한 냉정함이었을까요? 마지막 폴더에는 아버지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동안 그 폴더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죠.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화면에 서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이미 너무나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전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서아의 목소리는 무척 약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전부 옳았는데 제가 어리석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아버지께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너무 늦어버렸네요. 서아는 잠시 가쁘게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봐요.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는 거 전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일은 오직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서아의 눈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아버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정의로운 검사. 세상 사람들은 모두 깐깐하다고 수군댔지만 그 누구에게도 절대 굽히지 않는 강직한 아버지.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김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의 눈가에 조용히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정판사, 나 김도윤일세. 오랜만이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두 번째 전화. 최 형사. 퇴직했다고 들었네? 나도 마찬가지 신세고.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해졌어. 세 번째 전화.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담당자 되시죠? 예. 김도윤 검사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퇴직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권 관련해서 열람할 자료가 좀 있어서요. 김도윤은 전화를 모두 마치고 상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는 이미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상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을 들어 물을 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서아야, 너무 늦었지만 이 아비가 이제라도 너를 꼭 지켜줄게.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률 사무소 회의실. 김도윤은 그 넓은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서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들이 재생 준비 상태로 대기 중이었죠. 끼익.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준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김도윤이 아끼던 수제자 중 한 명이었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퇴임하셨어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이제 부장검사가 되었다고 들었다. 이준서는 의자에 앉으며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이 사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셨는데 내 딸 이야기다. 이준서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김도윤의 복잡한 가정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김도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서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딸. 그리고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교묘하게 접근한 파렴치한 남편. 초기암 진단 사실을 악의적으로 숨긴 의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야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딸의 이야기까지. 이준서의 얼굴이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갔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의료 과실, 사기, 횡령, 어쩌면 김도윤은 말없이 노트북을 켰어요. 이 녹음 파일부터 한번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최민준과 그의 어머니, 오미자의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박서와 그년 유서는 어떻게 된 게냐. 모든 재산을 그 어린 것, 하윤이한테 홀랑 다 가게 해놨다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위임장 몇 개는 확실하게 받아뒀어요. 박서아가 정신 나가서 판단력 흐려졌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해둔 거죠. 역시 내 아들. 영리해.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년 아비가 왕년에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라며 에이, 괜찮아요. 그 영감탱이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요. 박서아, 개도지혜비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고요. 오미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래? 넌 참 운도 좋았다. 하필이면 명짧은 부자년 만나서. 근데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자궁암이람 그거 뭐 냄새도 고약하다던데. 김도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등에 파랗게 돋아난 핏줄이 그의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녹음 파일은 병원에서의 대화였어요. 최민준과 의사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죠.
김 원장님, 아내, 박서아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정상적인 치료를 제때 받았다면 초기에 충분히 발견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 그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약속대로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이미 두둑이 받으셨잖아요. 더 필요하신가 봅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의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기 증상이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통증 조절은 어떻게든 해드리겠지만 이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배님 김도윤은 비통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놈들 숨통을 다 끊어놓고 싶지만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다. 이준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 방식으로 한다. 하지만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세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최상철 전 수사관, 송지연 변호사, 그리고 강병무 재정 전문가였죠. 김도윤의 오랜 동료들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바로 그때 서아의 상태를 수시로 알려달라고 부탁해 놓았던 요양병원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서아 씨 상태는 요 며칠 비교적 안정적이시긴 한데 솔직히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 보이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셨거든요. 김도윤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박서아 씨의 자산 추적 결과입니다. 강병무가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개인명의 재산 약 20억, 회사 지분 가치 80억, 그리고 회사 자산 약 70억 원이 지난 1년 동안 교묘하게 최민준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법은 김도윤의 질문은 언제나처럼 간결했죠. 주로 위임장을 이용했습니다. 박서아 씨의 서명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강병무가 서류 2장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필적 감정 결과 최근 서명들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상철이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 이 여자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이런저런 자선단체 활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김도윤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강남의 유명한 무속인의 집을 드나드는 오미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특히 왕도사라는 무속인에게는 한 달에 꼬박꼬박 1,000만 원씩 가져다 바쳐왔더군요. 그 왕도사라는 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최상철에게로 집중됐죠.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왕도사는 아주 특별한 의뢰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서아 씨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저주의식과 액막이 물론 전부 미신에 불과하지만 그 추악한 기록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어요.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송지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신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법이 아닌 사회적인 응징이 되겠지. 강병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미자의 사회적 명예는 물론이고 그녀가 다니는 교회와 각종 봉사단체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준서가 물었어요. 시아버지 황인철은 어떻습니까? 김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놈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송지연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박서아 씨의 유언장입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직전에 공증까지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산의 70%는 외동딸 하윤이에게, 나머지 30%는 아버지이신 김도윤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윤은 뜻밖이라는 듯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게 송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윤이의 친권은 남편 최민준이 아닌
외할아버지이신 김도윤님에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도윤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아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죠. 알겠네. 준비하지.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병세가 더욱 깊어졌는지 얼굴은 전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셨어요, 아버지. 서아의 목소리는 무척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맑게 들렸죠? 도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USB? 보셨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봤다. 서아의 눈에 순간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걱정 말아라. 이아비가 전부 다 해결할 테니. 서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 제가 죽으면 민준 씨가 친권을 주장하겠죠. 아마 도윤은 서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 하윤이는 이제부터 내가 키울게.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버지는 제 눈빛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늦게 알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왔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리고 서아가 그대로 물려받았던 바로 그 말. 그래, 알고 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민준이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는 장인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검사 시절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서슬퍼렇게 주장할 때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최민준 씨,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얼음 송곳 같은 차가움이 묻어 있었죠.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서아의 초기암 진단 결과를 일부러 숨긴 이유가 뭐지? 최민준의 눈이 당황한 듯 커다랗게 뜨였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최민준과 의사가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병실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서아도 다 알고 있었고. 거짓말, 마. 서아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당신이 날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최민주는 황급히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윤이 번개처럼 최민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67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엄청난 힘이었죠. 한 걸음도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최민주는 생전 처음 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도윤을 넋놓고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그는 이 초라해 보이는 장인이 결코 단순한 퇴직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듯했죠. 바로 그 순간 최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이제부터 내가 검사로서의 내 마지막 수사를 시작한다. 내 딸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수사를 말이다. 최민주는 잔뜩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김도윤은 최민준의 말을 차갑게 끊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출석하도록 해. 소환장은 곧 송달될 거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김도윤은 그제야 서아에게로 돌아섰죠. 서아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역시 우리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김도윤은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말없이 서아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었어요. 병실을 나서는 김도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그는 사돈, 오미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죠. 어머나, 사돈 이게 웬일이세요? 우리 서아한테 오셨나 봐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정말 안타까워서 어쩌죠. 도윤은 오미자를 아무런 표정 없이 싸늘하게 바라보았어요. 오미자 여사, 믿는 무속인이 아주 용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미자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무속인이라는 자가 정말로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서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김도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실을 묵묵히 지켰죠. 최민주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미 검찰 소환과 동시에 터져나온 언론 보도로 그는 쥐 죽은 듯 숨어 지내는 중이었죠. 아버지, 서아의 목소리가 이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서아의 차가운 손을 더욱 꼭 잡았죠. 여기 있다? 서아는 힘겹게, 아주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제가 참 바보였어요. 억울해요. 일이 좀 잘 풀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인 줄만 알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라면 김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부 제 선택이었는데요. 김도윤은 서아의 차가운 이마에 가만히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딸에게 건네는 첫 번째 입맞춤이었죠. 서아야, 정말 미안하다. 서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서아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간신히 말했죠.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그리고 서아의 두 눈이 아주 천천히 감겼어요. 병실의 심장 모니터에서 단조롭고 차가운 기계음이 길게 울려 퍼졌죠. 김도윤은 침착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서아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죠. 서아야,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나머지는 이 아버지가 전부 다 해결할게. 의료진이 황급히 들어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서아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그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서아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아주 천천히 빼내며 김도윤은 마지막 약속을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서아야, 그놈들이 너에게 한 짓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 하윤이는 이 할아버지가 꼭 지킬게. 네가 그토록 바랐던 대로. 병실을 나서는 도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고. 전화기 너머로 이준서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배님, 제가 모든 걸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차가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마치 하늘도 서아의 슬픈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듯했어요. 서아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도윤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영정 옆에 홀로 묵묵히 서 있었죠.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최민준과 그 가족들은 아주 멀찍이 떨어져 어색하게 서 있었고 서아의 사업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조문 행렬을 이루었어요. 최민준은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그럴듯하게 연기하고 있었지만 도윤의 싸늘한 시선이 닿을 때마다 불안한 듯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준서 검사가 다가와 김도윤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의 뒤를 이어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조문했죠. 30년 검사 생활 동안
그가 쌓아온 보이지 않는 인맥들이었어요. 아주 멀리서 강태준, 아니 최민준이 그 광경을 넋놓고 지켜보며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저 평범한 퇴직 공무원이라고 얕잡아봤던 장인이 사실은 법조계에 이렇게나 두터운 인맥을 가진 거물급 인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뒤늦게 실감하는 듯했죠. 형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최상철 전 수사관이 김도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어요. 그는 도윤이 현직 검사로 수사할 때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최고의 파트너였죠.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만 살짝,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도윤의 텅 빈 아파트에는 네 사람이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서 검사, 송지연 변호사, 강병무 재정 전문가, 그리고 최상철 전 수사관이었죠. 탁자 위에는 서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자료들이 이미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김도윤의 짧고 간결한 선언으로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죠. 강병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서아 씨 위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벽합니다. 재산의 70%는 외동딸 하윤이에게, 나머지 30%는 김도윤님께 상속되는 내용이지요. 문제는 이미 최민준이 교묘하게 빼돌린 70억 원의 행방과 하윤이의 친권 문제입니다. 송지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준은 이미 가정법원에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외할아버지인 김도윤님께서 지난 10년간 아이 엄마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냈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지? 최상철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최민준의 어머니, 오미자가 데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치원도 안 보내고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먼저 최민준부터 시작하자. 이준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최민준에게는 우선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7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던 중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되었어요. 모든 언론은 일제히 100억대 자산가, 여성 CEO 남편, 회사 자금 70억 횡령 혐의로 전격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쏟아냈죠. 바로 같은 시간, 오미자가 매주 꼬박꼬박 다니던 대형 교회와 그녀가 후원하던 여러 자선단체에 익명의 제보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오미자가 용하다는 무속인에게 거액을 주고 며느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저주를 의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교회 장로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선단체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집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가운데 오미자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죠.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바로 그때 TV 뉴스에서 아들 최민준이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황 회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민준이가.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편 황인철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오미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오미자 씨, 맞으시죠? 고박서아 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 누구세요? 저는 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따님. 아니, 손녀 하윤이의 친권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조사차 방문했습니다. 오미자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친권조사요?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김도윤 씨께서 외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셨습니다.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환경 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윤은 재판을 앞두고 송지연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상담 중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최민준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준비는 모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윤이는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 조치로 김도윤님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도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대감과 걱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듯한 그런 미묘한 표정이었죠. 재판정에 들어서자 최민주는 이미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구치소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김도윤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곧이어 최민준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증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명확한 계좌 이체 내역, 조작 불가능한 녹음 파일, 그리고 서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맺힌 진술서까지. 검사가 김도윤에게 증언을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그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 딸, 박서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단돈 5억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대의 건실한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제 딸이 대체 왜 자신의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겠습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피고인 최민준과의 관계는 평소 어떠했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처음부터 그를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딸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고 그것이 결국 10년이라는 길고 긴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송까지 제기하신 겁니까? 김도윤은 피고인석의 최민준을 아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제게 알려주었지요.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 초기암 진단 사실을 숨긴 일, 회사 자금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일, 그리고 제 딸이 하루빨리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일까지 전부 다요. 법정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어요.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죠. 거짓말입니다. 저는 서아를 진심으로. 재판장이 호통을 쳤어요. 피고인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민준의 변호인이 김도윤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김도윤 씨, 지난 10년 동안 따님과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지내셨다면서요. 진정으로 따님을 걱정하셨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수방관만 하셨던 겁니까? 법정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도윤의 대답을 숨죽여 기다렸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딸아이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주지 못했고 저의 어리석은 고집만을 앞세웠지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런 파렴치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검사로서 살아왔습니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 딸의 마지막 정의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최민준의 변호인이 다시 한번 물고 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을 박해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김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감정이 아닌 오직 명백한 증거로만 말합니다. 제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처절한 증거들이 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말해주고 있지요. 재판은 시종일관 최민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그에게 물었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민준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얼굴로 힘겹게 일어섰어요. 전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오해입니다. 저는 서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때 법정 뒤쪽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서아의 충직한 비서였던 윤지혜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박서아 사장님이
그동안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재판장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방청객은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도윤은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도 없이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재판은 예상대로 최민준의 유죄로 마무리되었어요.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 그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앞에 기다렸다는 듯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검사 생활을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재판에 직접 서시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도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오늘 검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의 마지막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도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 손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아이는 이제 엄마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이자 동시에 부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동복지사 직원의 손을 잡고 김도윤의 아파트로 온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두리번 살폈어요. 이제 겨우 5살이 된 하윤이는 난생 처음으로 만나는 외할아버지의 집에 오게 된 것이었죠.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윤아, 이리 온. 내가 내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란다. 하윤이는 커다란 눈망울로 김도윤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동그랗고 까만 눈망울이 오래전 서아의 어린 시절과 어쩜 그리 똑같았는지 김도윤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하윤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죠. 하윤아, 만나서 정말 반갑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하윤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우리 엄마, 아빠예요.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가 또다시 물었죠. 엄마는 언제 와요? 김도윤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동복지사 선생님이 이미 하윤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렵게 설명해 주었지만 어린아이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죠. 엄마는 아주 예쁜 하늘나라에 갔단다. 하지만 항상 우리 하윤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윤이의 커다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럼 아빠는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겨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에 갔다고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지금 아주 멀리 가 있단다. 당분간은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하윤이를 돌봐줄게. 하윤이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예전에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좋은 거라고 했어요. 김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습기가 살짝 맺혔어요. 서아가 그 길고 긴 단절의 10년 동안에도 어린 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왔던 모양이었죠. 그래, 할아버지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란다.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김도윤의 커다란 손을 잡았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지난 67년간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봄눈처럼 사르르 녹였죠.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그래, 어서 저녁 먹자. 할아버지가 우리 하윤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맛있는 요리 잔뜩 해줄게.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은색 정장 차림의 도윤이 굳건히 서 있었어요. 오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정확히 10년 전 증거 불충분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다시 재개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검찰청 로비에서 이준서 검사가 김도윤을 맞이했어요. 선배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황인철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에는 아쉽게 놓쳤지만 이번에는 절대 다를 거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수사과장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황인철이 피의자 신분으로 초조하게 대기 중이었죠. 한때는 잘 나가던 유명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사업에 실패하고 몰락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김 검사님, 황인철은 김도윤을 보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왜 검사님께서 여기에? 김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30년간 그가 검사로 일하며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오늘만큼은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죠. 황인철 씨. 2015년 국토개발사업 입찰비리 사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겠죠? 황인철의 얼굴이 순간 빛으로 변했어요. 그건 이미 다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김도윤이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쓱 내밀었어요. 네,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서류에는 10년 전 황인철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제 딸 서아가 남긴 USB에서 발견한 겁니다. 황인철이 잔뜩 놀라서 되물었어요. 서아가요. 아니, 어떻게? 김도윤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우리 딸은 당신 아들과 결혼한 직후부터 당신 회사의 온갖 비리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준서 검사가 옆에서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이 증거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한참 남아있는 사건들입니다. 특히 2018년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상습적인 탈세 혐의는 최소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황인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당신은 내 딸의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겠죠. 당신 아들이 처음부터 오직 서아의 돈만 노리고 교활하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황인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도윤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서아가 초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 아들놈과 짜고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진단 결과를 조작하고 숨기도록 사주한 것도 바로 당신 아닙니까? 황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전적으로 민준이가 혼자 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도윤이 작은 녹음기를 켰어요. 황인철 그래? 서아, 그의 건강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최민준 네. 아버지, 그래서 김 원장이랑 얘기해서 결과를 좀 바꾸려고요. 황인철은 좋은 생각이다. 서아 그의 회사가 이제 막 제대로 궤도에 올랐는데 지금 아프다고 소문나면 여러모로 곤란하지 않겠냐. 녹음이 끝나자 황인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김도윤은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내 딸을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어. 당신과 당신 아들놈이 함께, 제발, 저를 어떻게든. 김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 당신을 놓친 것은 명백히 내 실수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샅샅이 추적해서 내 놈의 모든 죄를 밝혀낼 거다. 황인철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어요. 제 전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김도윤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무 늦었어. 아들과 함께 같은 교도소로 가게 될 거다. 수사관들이 들어와 황인철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힘없이 일어났죠. 김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황인철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며 김도윤은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서아야, 이제 절반은 끝났다. 다음 날, 김도윤은 최상철과 함께 오미자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경찰차 2대가 이미 골목 입구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형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오미자, 저 여자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녹음 파일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있었지? 경찰관들이 오미자의 집 현관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둔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 잠시 후 잔뜩 경계하는 표정의 오미자가 문을 빼꼼 열었죠.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을 보자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차갑게 영장을 제시했어요. 오미자 씨, 살인교사,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미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도윤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죠. 오미자는 그를 보자 귀신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김도윤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죠. 제 딸의 노트북에는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왕도사라는 자에게 은밀하게 부탁했던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더군요. 최상철이 타이밍을 맞춰 녹음기를 켰어요. 오미자 도사님, 이번에는 진짜로 그냥 콱 죽게 좀 해주세요. 아유,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요. 왕도사 박 여사님, 이 저주라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미자도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년이 하루빨리 죽어야만 우리 가족이 이 지긋지긋한 살풀이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고요. 오미자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거의 투명하게 변했어요. 이건 그냥 미신일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요. 도윤이 싸늘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신이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헌금 상습 횡령과 자선단체 기부금 불법 유용은 또 어떻습니까? 최상철이 능숙하게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오미자가 교회 장로들과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죠. 장로 박 권사님, 이 많은 헌금은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겁니까? 오미자 아유, 걱정 마세요. 장로님, 제가 다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할게요. 장부에는 그냥 적당히 다르게 기록해 두시고요. 호, 호. 경찰관들이 오미자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악을 썼죠.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도윤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소. 그 저주인지 뭔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당신의 그 추악한 의도만큼은 명백했지.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요. 오미자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하윤이만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 하나뿐인 손녀예요. 네, 김도윤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변했어요. 하윤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귀찮아하며 시설에나 보내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아이 말인가. 최상철이 마지막 결정타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오미자 애 키우는 거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정 필요 없어지면 하윤이 걔도 그냥 적당한 시설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안 그래 중요한 건 오직 재산이니까. 월드웬 오미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죠. 김 선생님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오미자가 경찰차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김도윤은 최상철에게 나지막이 물었어요. 제목은 전부 합해서 모두 몇 개나 되지 살인교사, 사기, 횡령, 자금 세탁 이것저것 다 합하면 최소 징역 5년은 너끈히 받을 겁니다. 형님?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모든 게 정말로 다 끝났군. 1년 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 김도윤은 서하의 작은 묘지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최민주는 교도소에서 징역 5년형을 살고 있었고 황인철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오미자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정의는 비록 너무나 늦었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었어요. 서하야, 이제 다 끝났다. 도윤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 꽃다발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틀었죠. 젊은 시절 아내 은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잔잔한 클래식 곡이었어요. 서하도
신기하게 같은 곡을 참 좋아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뒤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김도윤은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 서 있었죠.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서아의 대학 동창이자 마지막 사업 파트너였던 정수연이었죠. 오랜만이구나. 정수연은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어요. 김도윤은 나지막이 물었죠. 서아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뭐라고 남긴 말은 없었나? 정수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자신은 이제 그저 힘없이 죽어갈 뿐이지만 아버지라면 반드시 모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요. 김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또다시 시큰하게 저려왔어요. 그 길고 긴 10년의 단절 속에서도 서아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서아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정확히 1년 후에 아저씨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라고 하면서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네받았어요. 이게 뭐지?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아주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서아의 꿈이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죠. 김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는 유년 시절의 서아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깔끔한 검사 제복을 입은 젊은 김도윤과 이제 막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서아.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아가 언제 이런 걸 정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어요.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 때로는 원망,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와 존경으로 다시 돌아온 수많은 감정들까지도요. 김도윤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0년 전, 결혼 직후에 쓴 일기였죠. 아버지는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으셨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아버지도 분명 민준 씨의 진심을 알게 되실 거야. 그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아빠, 그리고 7년 전의 일기. 민준 씨가 요즘 점점 이상하게 달라져 간다. 내 사업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져. 마치 돈만 보는 사람처럼. 혹시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3년 전의 일기. 몸이 자꾸만 아프다. 이상하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민준 씨는 이런 내게 전혀 무관심해.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다. 하지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는데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 그리고 마지막 1년 전 서아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속았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병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손 쓸 수도 없대. 어떻게 의사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이제야 모든 걸 다 깨달았어. 최민준. 그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내 돈만 노렸던 거야. 아버지가 전부 옳았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정의를 부탁드리려고. 김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평생을 통틀어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흘리는 세 번째 눈물이었죠. 아저씨, 서아가 이 노트 맨 마지막 장에 쓴 건 정수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김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곳에 적혀 있었죠. 아버지, 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면 아버지는 이 노트를 읽고 계시겠죠. 그때쯤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일들이 다 끝났겠지요. 아버지는 반드시 모든 정의를 실현하셨을 테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냉정한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뒤늦게야 깨달았는지도요. 똑똑한 줄만 알고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이 오만하고 미련한 딸이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윤이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못해준 사랑, 우리 아버지가 대신 좀 채워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윤은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억지로 사귀고 또 삭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서아야, 내가 먼저 너에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아비가 흐흐흑. 정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어요. 서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무뚝뚝한 고집과 원칙, 그리고 그 뒤에 항상 숨겨져 있던 깊고 따뜻한 사랑까지도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네. 이렇게 소중한 걸 끝까지 맡아줘서. 정수연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죠. 서아의 마지막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정수연은 서아의 회사를 훌륭하게 이어받아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년 꼬박꼬박 박서아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죠. 이만 가볼게요. 아저씨, 내일 박서아 재단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수연이 떠나고 김도윤은 다시 한번 서아의 묘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비는 완전히 그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기 시작했죠. 서아야, 이제 이 할아버지는 우리 하윤이만 잘 키울게. 약속한다. 도윤의 아파트. 어느덧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제 6살이 된 하윤이는 식탁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것 좀 봐요. 엄마 그렸어요. 도윤이 다가가 보니 하윤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예쁜 구름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래전 서아의 모습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죠.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하윤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윤이 모습 다 잘 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우리 하윤이를 지켜보고 있단다. 하윤이는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나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이 복잡한 세상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 정직하게 말했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다 받았단다. 이제 2번 다시는 우리 하윤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야. 하윤이는 그 말뜻을 아직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정의의 사람이니까요. 김도윤은 하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작고 가벼운 손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살짝 누르지만 그 무게는 이제 그에게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죠. 박서아 재단 1주년 기념 행사장. 도윤은 하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오직 검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법과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제 딸, 서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 딸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처럼 다궁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작은 재단에 씨앗을 남기고 갔지요. 바로 자신과 같이 힘겹게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가쁘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이 재단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저의 남은 모든 인생은 제 딸아이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데 전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옆에 서 있는 하윤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손녀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서아의 딸, 바로 제 손녀 하윤이는 앞으로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행사장에 한가득 쏟아졌고 김도윤은 하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하윤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행사장에 아름답게 퍼져나갔죠. 그날 저녁 도윤은 하윤이를 재운 후 홀로 조용히 베란다로 나왔어요. 밤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어쩌면 인생이란 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로 그리고 정의가 아닌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무려 28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낡은 테이프였죠.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자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우리 서아는 아주 잘 크고 있겠지요. 제가 당신 곁을 떠난 지도 참 오래되었을 거고요. 우리 딸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너무나도 따뜻했던 목소리였죠. 당신은 항상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해주었잖아요. 우리 서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아버지와 딸이 되었으면 나는 정말 좋겠어요. 잠시 동안 은수의 가쁜 숨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다시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보, 너무 혼자 외롭게 늙지는 마세요. 우리 서아가 다 커서 결혼하고 나면 당신도 이제 당신의 새 삶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마지막까지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도윤은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 여보, 그리고 내 딸 서아야. 지금 어디선가 보고 있나? 우리 하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더 이상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히 깃들어 있었죠.